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정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민원 서류 때문에 발굴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민원 서류를 발급해주는 전산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출생, 사망신고 같은 중요한 서류 발급 업무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대혼란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뉴스나인은 대전의 한 행정센터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에는 네트워크 장애라는 문구가 떠 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도 먹통이 돼 49차례나 서버 접속에 실패했습니다. 주민의 초본, 등본, 등기, 국세, 지방세. 시스템이 안 돼서 떼드릴 수가 없어요. 행정전산망은 업무가 시작되는 오늘 아침 9시쯤부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접속하는 행정전산망인 세월에서 인증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통합행정 시스템에 관련된 업무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입이나 인감, 등초본 관련 업무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으러 온 시민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금융계통에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만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하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전국 곳곳에서 민원 서류 발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휴가까지 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떼러온 한 회사원은 오늘 중으로 복구가 어렵다는 말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보증료 지원 사업 그거 서류 떼러 왔습니다. 오늘 연차 썼는데 이제 오늘 못하게 돼가지고 좀 그렇네요. 행정안전부는 오후 한때 오류를 완전 복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또다시 인증 오류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이 먼저 멈췄고 오후 2시부터는 정부 온라인 민원 시스템인 정부24 접속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공공기관의 온오프라인 민원 서류 발급이 올스톱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다면 언제쯤 서류 발급이 가능할 것인지 이어서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 서류 발급에 차질을 빚던 오전 10시쯤 1,300여 종류의 민원 서류를 발급해주는 온라인 서비스 정부24도 접속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통신망 장애로 인해서요. 지금 발급 안 되고 있고요. 공신하게 서비스 중단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몰리면서 오후 2시쯤에는 아예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긴급 복구에 나선 행안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네트워크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장애 원인이나 서비스 재개 시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팀 쪽에서 저희 쪽에 따로 언제까지 이게 조치가 될 거라는 거는 따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언제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긴 어려우세요. 전문가들은 세월과 정부24가 통합인증센터 서버를 통해 사용자 개인정보가 인증돼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 교체에도 장애가 반복된다는 것은 통합인증 시스템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서비스가 멈추지 않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충분히 장애가 발생했을 때 끊김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월과 정부24의 전산장애가 하루 종일 계속된 가운데 국민신문고와 영사민원24 서비스 등 일부 정부 민원 사이트도 접속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전산장애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민원에 대해서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된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마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실제로 후임 법무장관 인선 작업도 시작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달 초쯤 최대 7개 부처 장관이 바뀌는 개각도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여권의 총선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후임 법무장관으로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복수의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법연수원 17기인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수장으로 후배인 문무일 총장이 지명되자 곧바로 사직했습니다. 연수원 23기인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구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기강이 제대로 서 있고 구성원들이 인하 단계를 할 줄 안다면 그 역량이 최대로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비해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는데 박 전 고검장이 검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고검장과 함께 이원석 검찰총장과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법무부와 함께 장관 출마가 거론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최대 7개 부처가 후임 장관을 찾는 작업에 들어갈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개각 시점은 12월 예산 정국이 마무리된 직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 프로토콜도 지금 중일까요?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웬만한 인물들에 대한 평판은 이미 파악된 상태라며 법무장관은 막바지 검증 시점이 돼야 명확한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양측에 불편한 기류가 있었고 조기에 불협화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혁신위가 실패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해동 뒤 혁신위는 4차 혁신안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만남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반갑게 악수한 뒤 나란히 앉습니다. 힘드시죠? 아유, 뭐 살아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시죠. 최근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에 표출된 갈등을 풀기 위해 만난 겁니다. 우리 대변인 통해서 하는 게 말들이 자꾸 돌아가고 와전이 이상하게 자꾸 이제 그래서 좀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42분 동안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선 김 대표가 가감없는 의견을 계속 내달라고 요청했고 인 위원장은 고통스러운 쓴소리를 계속하겠다며 혁신위의 역할을 재확인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또 지도부가 혁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부 불만을 전달했고 김 대표는 알겠다며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절차와 논의기구를 거쳐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의견한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신속하게 당에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오늘 만남에선 험지 출마 요구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갈등 봉합으로 보긴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혁신위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을 포함해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4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도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 거론된 영입인재로는 활발한 방송활동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와 장애인 보디빌더 김나윤 씨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공개 추천을 받은 786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총선 인재로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범죄심리 전문가로 미래통합당 성폭력특위위원,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개선되는 동안 정작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습니다. 이 교수는 스토킹 방지법 같은 입법 활동을 통해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구 출마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비공개 첫 회의를 연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검토한 40명의 영입 후보 명단에도 이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이미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애인 보디빌더 김나윤 씨의 출마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피트니스 대회 4관왕을 이뤘다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삶을 바꾼 상징적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으로부터 인재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하기 위해 20일부터 홈페이지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13일부터 당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받은 786명을 대상으로 인재 영입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공격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영전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민주당이 왜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신유만 기자가 그 의도를 짚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 오빠가 연루된 경기도 양평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뭉갠 대가로 영전했다며 A 부장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의 재심을 맡아 재심 전문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해당 검사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준 진짜 검사라며 사람을 함부로 조리돌림하지 말고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해당 검사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통령 처남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 봐주기 수사 의혹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고 하지 않기로 했던 손팻말까지 회의장에서 꺼내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은 없다. 이런 얘기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하신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는 게 민주당이 연일 윤 대통령 처가 문제와 관련해 공세를 펴는 건 김건희 특검 통과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론전에서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이제 그럴 때가 됐죠. 첫눈 내리면서 총선 앞둔 여야의 정책 경쟁도 이제는 서서히 인물 경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보도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결국 출마할 거라는 건데 그러나 본인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없지 않습니까? 네, 한 장관 본인도 여러 차례 받았던 질문인데요. 가능성을 일축했던 과거와 최근 발언 사이엔 묘한 기류 변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예, 저런 질문 수없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결국 총선에 출마한다면 본인의 뜻이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여권의 요구 때문일까요? 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더 성과를 내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한 장관 의지와 별개로 출마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권 핵심부에선 내년 총선에서 한 장관 역할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여권에선 이런 연장선에서 한 장관 출마에 대비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본인이 정 싫다면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한 장관을 포함해서 장관들 출마 여부와 맞물린 개각과 여당의 인재 영입 작업은 다음 달 초에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 시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기적으로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12일이고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도 내년 1월입니다. 국민의힘 인재 영입위가 이번 주 본격 활동을 시작했고요. 정기 국회가 끝날 때쯤부터 영입 인재들을 속속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 편입과 공매도 등 정책 이슈에서 잡았던 주도권을 인재 영입으로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지도부와 혁신이 간 갈등에 집중된 여론을 새로운 이슈로 전환시켜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 혁신위 활동을 둘러싸고 좀 갈등 기류가 있었는데 오늘 김기현 대표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났잖아요. 어느 정도 갈등이 해소가 됐다고 봅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다만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험지 출마나 불출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뇌관을 남겨둔 채 일시적으로 봉합한 거라고 봐야 할 겁니다. 혁신위 요구에 별다른 호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인 위원장은 일단 다음 달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요. 혁신위 내부 분위기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당이 미온적인 반응 보이는데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민주당의 인물 영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른바 인재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오늘까지 모두 786명을 추천받았는데요. 현재 1차 검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2030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현수막도 준비 중인데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니? 이런 정치색을 배제한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사용을 최소화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예, 이번 달은 어쨌든 몸풀기고 본격적인 경쟁은 다음 달이 되겠군요. 예,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동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잠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다만 기대했던 정식 회담은 일정상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오늘 만남의 분위기는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홍현주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다가가 악수를 합니다. 두 정상 간 만남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하자 시 주석은 좋은 성과를 위해 한중이 협력해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과 페루, 칠레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러북 군사 협력이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규범 기반 질서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불법적 협력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덕분에 대통령 임무 수행의 짐을 크게 덜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 7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35분간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간 정부 협의체가 100% 복원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기시다 총리와의 스탠퍼드 좌담회에서 수소를 포함한 차세대 에너지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국제사회에서 또 한 번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 물수능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제 치러진 수능시험은 되레 좀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요 대학의 인기 학과들의 커트라인도 좀 올라갈 거란 분석들이 많이 나왔죠. 당장 오늘부터 입시 설명회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박재훈 기자가 입시 설명회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대학교 건물 앞에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형 학원 입시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그것도 확인하고 지금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좀 확인하러 왔습니다. 어려워진 수능에 학부모들은 애가 탑니다. 내일서 논술 준비해야 되니까. 내일은 건대, 모레 성균관대. 애들 공부해라고 내가 해서. 자료집을 펴놓고 혹 중요한 정보를 놓칠까 봐 쉴 새 없이 펜을 놀립니다. 3,000명가량의 예약이 몰린 가운데 1,800석 규모의 객석은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최고 점수가 작년에 비해 수학은 2점, 국어는 12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N수생이 정시 전형에서 유리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올해도 N수생들이 의대를 목표로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내년에 재수까지 고려한 그런 전략을 많이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학생에겐 수시 논술 면접고사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수시 논술 대학들이나 면접 대학들은 되도록이면 좀 응시를 해서 참여를 해보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부터 성균관대와 서강대 등 대학별 고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만 아직도 모처럼의 자유를 만끽하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겠죠. 수능 마친 수험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 곳곳에서 활기가 넘쳤다는데 수험표만 들고 가면 특별 대우해 주는 곳도 많았다고 합니다. 조윤정 기자가 다녀봤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놀이공원엔 수험생들로 가득합니다. 수험표만 있으면 입장료가 반값. 제가 수험표를 위해서 수능을 본 것 같고요. 오늘 밤 9시까지 야무지게 놀려고 합니다. 일부 영화관은 수험생 동반자까지 40% 할인해주고 보드게임방에 미용실까지 너도 나도 쏟아져 나온 수험생을 반깁니다. 못 오셨던 고등학생분들이 좀 많이 오시지 않을까.
참았던 게임을 즐기려 PC방으로 몰린 수험생은 추위까지 피해 일석이조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게 후련하죠. 이건 한 1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30분인데요. 영하에 가까운 추운 날씨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곳 홍대거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불금이어서 놀러 나왔어요. 따뜻한 국물 등을 먹으며 추위마저 이겨내려는 청춘들. 이번 주말부터 대학 논술 시험과 면접 실기 전형 등이 남았지만 수험생들은 수능 후 첫 불금. 하루만큼은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강추위도 찾아와서 잔뜩 몸을 움츠린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기온은 밤새 더 떨어져서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안윤경 기자, 이 화면으로도 추위가 느껴지는군요. 네, 날이 저물면서 더 기온이 내려가서 추위가 심해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0.6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7도 정도 떨어졌는데요. 퇴근길 시민들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은 오전 11시를 넘어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평년보단 3일, 지난해보단 12일이 빨랐습니다. 많은 눈이 온 제주 산간과 전북 등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하루 종일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는데요. 퇴근길 기온은 0도 안팎, 체감온도는 영하권이었습니다. 한반도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해 내려오면서 밤사이 더 추워집니다. 내일 아침은 주말 추위가 절정에 달해 서울이 영하 4도,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3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이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밤새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빙판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여러 대학에서 논술과 면접 시험이 치러져 교통안전과 지각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하에 머물다가 차츰 기온이 오를 전망이지만 당분간 추위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어린이가 던진 돌에 맞아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돌덩이는 성인 주먹만한 크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어린이와 피해자 모두 이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윤수아 기자입니다. 아파트 출입구와 곳곳에 사고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흙을 뿌려놨지만 흔적은 아파트 현관앞 인도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시를 갖다가 하얀 걸로 다 덮고 막 정돈하는 그런 데거든요.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걷던 70대 김모 씨가 아파트 고층부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쓰러진 김 씨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김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떨어진 돌멩이는 가로, 세로 약 15cm의 성인 주먹 크기로 경찰은 사건 발생 아파트의 앞동에 사는 어린이가 돌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도 아파트에서 10여 년 넘게 거주한 주민이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은 만 10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도 9살 아이가 고층에서 돌을 던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어제 수능이 끝난 뒤 회식 자리에서 여성 교사를 성추행했습니다. 회식장 근처로 마중 나온 피해 교사의 남편이 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교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 한 여성이 다급하게 차에 타고 뒤이어 중년 남성이 차로 따라옵니다. 운전자가 내려 따라온 남성과 실랑이를 벌인 뒤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중년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연행됩니다.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 50대 A씨가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수능이 끝난 뒤 회식을 했는데 A씨가 이 자리에서 피해 교사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장 A씨는 해당 교사가 자신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뒤따라가 다시 접촉을 시도하는 등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교사 남편은 회식 장소 인근에서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장면을 목격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오전까지도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아닌데요. 서초구에 있는 학교는 우리 학교가 다인가요? TV조선은 A씨 해명을 들으려고 여러 번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 혐의를 확인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어젯밤 전기차 택시가 도로 위 화단으로 돌진한 뒤에 지나던 버스까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기사를 포함해서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급발진 여부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고 뒤이어 상가 주차장에 버스 한 대가 밀려 들어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안양의 한 사거리에서 전기차 택시가 시내버스 한 대를 추돌했습니다. 119가 엄청 많이 왔는데 버스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택시는 가고요. 속도를 줄이지 못한 택시는 교통섬 역할을 하는 화단과 부딪힌 뒤 다른 차선에서 좌회전에 들어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기사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지만 호흡을 회복했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5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버스가 지하철역과 보행로까지 밀리면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보행자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조작 문제나 차량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행 기록 장치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잘못된 조작이 있었던 건지 또는 다른 어떤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것도 차량 상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기사의 가족 등을 상대로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게를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40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져 왔죠. 이 반려가구가 늘면서 개 식용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아졌고 한국 반려동물 문화의 어두운 단면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조만간 이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정했던 터라 법안 처리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지는 최연희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의 한 육견 도살장. 뾰족한 도살장치와 개 사체가 널려 있습니다. 철창 속에 갇힌 개들의 눈은 부어 있고 몸 구석구석에는 상처가 나 있습니다. 이마를 맞고 왔구나. 맞고 끌려왔어. 다 맞고 끌려왔어. 앞으로 개를 먹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정부 여당이 올해 안에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단속할 계획입니다. 축산법의 가축에서도 개를 빼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지위만 남깁니다.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 도축 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천여 곳에 달하는 개 사육 농가와 식당, 도축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업과 폐업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반려동물 중에 개에 대한 인식들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징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농민들의 생존권을 강탈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상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산돼서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업은 원재료비 인상 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밀가루와 파묘 등이 올 들어서 안정세를 찾은 걸 감안한다면 이 같은 이유로 정부의 압박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냉동만두. 겉포장은 똑같지만 자세히 보면 출고일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현재 이 냉동 만두는 같은 가격에 팔리고 있지만 이 한 봉지당 무게가 360g에서 320g으로 줄었습니다. 김은 무게를 5g에서 4.5g으로 줄였고 과자, 맥주, 떠먹는 요구르트도 미세하게 용량을 줄였습니다. 가격을 유지한 대신 내용물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약간 배신당한 기분이 들긴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업들은 원재료비, 인건비 때문에 불가피하다며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였는데 주요 식품 기업들은 올해 3분기에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조금은 비합리적이지 않을까. 기업은 또 다른 방도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가라고 이제 반문하고 싶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기업들의 이런 관행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 생필품처럼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사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이 인터넷으로 현대차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차종을 온라인으로 파는 테슬라는 물론 이 혼다와 벤츠도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팔고 있는데 자동차 온라인 판매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지 유혜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마존 로고가 그려진 상자가 열리자 현대차의 신형 SUV가 등장합니다. Your vehicle is ready for pickup. 아마존이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판매 브랜드는 현대차입니다. 현지 딜러들이 온라인에 매물을 올리면 인터넷으로 주문해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We're making the Amazon store the easiest place to buy a vehicle. Starting with Hyundai dealers, we will create the most efficient sales channel. 자동차 업계는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9년부터 모든 차량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고 혼다도 국내에서 100% 온라인 판매를 진행 중입니다. BMW, 벤츠 등도 일부 모델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장 유지비와 딜러 수수료 등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집에서 쉽게 견적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통해서 좀 더 믿고 사고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부각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내년 중 다른 자동차 브랜드도 판매할 계획이어서 집에서 신차를 주문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링입니다. 불임인 여성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궁 이식 수술 성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궁 없이 태어났던 30대 여성이 이식 수술 뒤에 10달이 지난 지금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국내 의료진이 35살 여성 A씨에게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A씨는 자궁 없이 태어나 작년 7월 첫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거부 반응 때문에 2주 만에 떼어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에는 의료진 10여 명이 8시간 동안 매달렸습니다. This is the first live transplantation in the world. She must become a good mother. A씨는 이식 후 29일 만에 태어나 처음으로 월경을 했고 10달이 지난 지금은 시험관 시술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희망이 되고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새로운 기회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A씨 같은 경우는 여성 5,000명당 1명꼴로 자궁 이식만 받으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합니다. 수술팀의 성공 발표에 동료 의사들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장기보다 더 뜻깊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궁 이식 수술은 2014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09건이 이뤄져 66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부당한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는데 삼성 측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합병이었고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받으려고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결심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서로 주식을 1대3으로 교환,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분 23%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병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 5천억 원 부풀리는데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이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서 성공했다며 최고 기업 집단 삼성의 행태가 참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이 좋은 회사가 될 것으로 판단해 합병을 결정했다며 주주이익에도 부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주주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을 선처해달라는 대목에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3년 2개월이 걸린 불법 승계 의혹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고 선고는 내년 초쯤 내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경기도 오산과 용인, 구리 등 5개 지구에 정부가 8만 호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발표 이후에 주변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호가가 급등하는 반면 거의 반응이 없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고이동 기자가 현지를 직접 찾아가서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세교 3지구입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신규 택지로 지정한 이후 인근 부동산엔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좀 관심도는 지금 일단은 오히려 매도 쪽 소지주들이 조금 더 가격을 올려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토지 소유주가 호가를 높이려는 겁니다. 인근 도로변에는 2년 전보다 호가가 2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게 값이고 저쪽에 크기라도 있는 건 1,000만 원까지 오르거든요. 신규 택지지구로 함께 지정된 구리 토평과 용인 이동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구리의 경우 서울 생활권에 속해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서울 쪽에서 투자할 거 있냐고 그 정도는 물어보는데 아시다시피 많이 올라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쨌거나 반응은 전혀 없어요. 한 차례 반도체 클러스터 특수를 받은 용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였습니다. 구리 토평과 용인 이동지구는 그동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로 집값 오름세가 둔화된 상황도 신규 택지 개발이 지금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16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당첨되기만 하면 로또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정은혜 기자가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짚어봤습니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6년째 청약 통장에 돈을 붓고 있는데 고물가 고금리 탓에 여윳돈이 부족해졌고 최근 분양가를 보면 당첨된다 해도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청약 기간이나 가지고 있는 금액 말고도 다 고려를 해야 되더라고요. 당첨이 되더라도 자금을 제가 당장 마련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직장인 B씨는 청약 통장을 아예 해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의 당첨 최저 가점은 평균 55.4점. 이 점수가 되려면 최소한 부양가족 3명에 무주택 10년 등 조건을 갖춰야 해 장벽이 높은 데다 청약통장 금리도 예적금의 반토막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청약을 하더라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적금이 4% 넘어가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금을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75만 명. 지난해 6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문제는 청약통장 저축액이 국민주택기금에 재원이 돼
정부의 주거 복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재원을 활용해서 서민들의 그 주택 마련 기금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이탈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서민들의 그 주거 안정 재원 자체가 축소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불렸던 청약통장. 시장 흐름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북부에서 하마스 소탕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이스라엘이 다음 단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전선이 가자 남부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시파 병원에서 땅굴 입구를 찾아냅니다. 무기를 실은 차량도 발견합니다. 하마스가 이곳에 주둔한 흔적이라며 이스라엘군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중대한 단서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השלב הבא החל. התחלנו בשלב הבא, הכוחות פועלים באופן מדויק. 이스라엘군은 병원 인근에서 여성인질 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도 했습니다. 병원 수색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작전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אנחנו די קרובים להשמיד את המערכת הצבאית שהייתה בצפון הרצועה. 전선은 남부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거주지에서 떠나 대피하란 전단을 배포하고 하루 만에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앞서 북부 지상전을 개시할 때도 대피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قلنا تفضلوا على الجنوب تفضلنا على الجنوب هلقيت طلب يقول تعالوا الجنوب ارحلوا وين نروح 유엔은 남부가 안전하지도 않고 남부 대피령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통신까지 마비돼 구호품 반입도 중단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세계 곳곳은 여전히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좀처럼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에서 물난리가 나고 이상기온 현상으로 체감온도가 58도를 기록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마을 대부분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가축이나 트랙터를 이용해 물살을 가르며 대피합니다. 소말리아 중남부 지역에 지난달부터 쏟아진 비로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물난리로 이재민만 50만 명 넘게 발생했고 최소 31명이 숨졌습니다. 유엔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대홍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명 휴양지 마이애미와 플로리다주 일부 지역에 하루 최대 25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로 위 차량도 주택가도 공항 활주로도 물에 잠겼고 10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20 años que tengo en Miami, primera vez que veo esta situación así. 통상 2월이 가장 더운 브라질은 전례 없는 폭염으로 숨이 턱턱 막힙니다. 보통 11월 평균 기온이 25도 정도인데 최고 42도까지 올라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무려 58.5도. 브라질 전역엔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매년 500명 넘는 무용수가 참여하는 무용계 대표 축제 서울무용제가 올해로 44회를 맞았습니다. 장래의 벽은 허물어졌고 나이도 계파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춤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박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운동복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에 맞춰 춤을 춥니다. 어린이 백조부터 사춘기 백조, 무용전공자 백조까지 서울무용제 4마리 백조 페스티벌에 참가한 시민들이 직접 찍은 영상으로 누구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품 자격을 없앴습니다. 두 개의 세상 하나의 춤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올해 서울무용제에서는 발레와 현대무용, 1세대 무용거장의 무대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용계 원로부터 신진예술가, 민간단체 등 참가자의 나이와 계파도 따지지 않습니다. 4개 팀이 각자의 창작 작품으로 겨루는 경연대상은 전석 매진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지금 우리 예술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무용계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생각합니다. 실험적인 무용작품을 발굴하는 서울 댄스랩에는 안무가 14명이 선정됐는데 이들은 오는 21일과 23일 경연에서 최우수작을 가립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Nur wer die Sehnsucht kennt, only who knows what longing is, weiß, was ich leide, can know what is sorrow. 작은 아씨들의 큰언니 조에게 바이러 교수가 괴테의 시를 들려줍니다. 괴테 소설에서 여인 민홍이 연모하는 이를 향한 그리움과 괴로움, 외로움을 담아서 노래하죠. 늦가을 잿빛 하늘처럼 슬픈 노랫말에 끌려 슈베르트와 슈만, 베토벤이 곡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절하게 아름다운 것이 바로 차이콥스키의 곡입니다. 보름 전만 해도 덥다가 이제 가을이 오나 했더니 이런 첫눈이 날렸습니다. 올해도 가을은 문득 왔다.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언제부턴가 가을은 늘 그런 계절이 되었죠. 스산한 저녁 시인이 한숨 짓습니다. 차마 다 감을 수 없는 눈, 반만 뜬 채 비길 수 없이 정한 목숨이 하나 어디로 물같이 흘러가 버리는가 보다. 마른 풀처럼 서걱거리며 사위어가는 계절에 쓸쓸한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대학로 연극의 성지 소극장 학전이 돌아오는 봄 33년 만에 문을 닫는답니다. 학전은 김민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암울한 시대 아침 이슬로 빛을 노래했던 저항가요의 전설이 연출과 문화운동가로 거듭난 곳이기도 하죠. 어목했던 시절 그는 서슬프런 핍박을 피해 농사꾼, 광부, 잡부로 떠돌았습니다. 이었고 세상이 열리고 그가 음반을 팔아 소극장을 마련하면서 붙인 이름이 배울학 밭전, 배움의 밭입니다. 그리고 이 못자리에서 한국 문화예술의 인재들이 자라났고 큰 무대에서 큰 별이 됐습니다. 얼른 꼽아도 독수리 오영재로 불린 황정민, 김윤석, 설경구, 장현성, 조성우와 가수 김광석, 나윤선, 윤도현이 있습니다. 한없이 불어난 빛을 꺼준 건 김광석 콘서트였답니다. 1000회를 공연하도록 관객이 밀려들어 복도, 문짝까지 떼어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이돌에게 밀려난 통기타 가수들에게 무대를 내주면서 학전은 라이브 콘서트 문화의 발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김민교와 학전의 간판이자 스타의 산실이었습니다. 파업도 고장도 없이 4200회를 달리며 73만 관객을 실어날랐습니다. 하지만 돈이 안 되는 어린이극을 줄기차게 올리면서 살림에 그만 멍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내 팔자라며 견디다 이제는 바닥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건강까지 나빠져 급기야는 지하철을 세우기에 이르렀죠. 구도의 신 릴케에게 가을은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진다. 무거운 대지가 모든 별들로부터 고독 속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그 낙하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떨어짐을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내는 어느 한 분이 있다. 바로 신의 손입니다. 소멸은 그렇듯 소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11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가을 그리움이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자정까지는 일부 중부지방에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나 밤사이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곳곳으로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안과 산지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영남 지역에서도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영동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돼 더욱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일부 경북 지역으로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이 아침에 영하권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아침에 서울이 영하 4도,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이 영상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도 물결이 거세겠습니다. 모레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1월 17일 금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